조선 제9대 임금 성종, 그는 불과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476년 11월 7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왕비 윤씨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2살의 왕비가 진통으로 괴로워하는 동안 옆방에서는 19살 성종이 두 손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분주한 발걸음, 내인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왕비의 신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젊은 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전 밖에서는 성종의 할머니이자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후를 비롯한 대신들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로 의경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두 아들을 홀로 키운 인수대비도 며느리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 아이는 왕실이 고대하던 적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힘찬 울음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왕자 이웅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성종은 19살의 나이로 적장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 매우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젊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조선은 1469년 예종이 즉위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긴장감이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종의 적장자 제한대군은 고작 3살,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은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12살 소년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바로 성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정희왕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왕후는 남편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권력의 냉혹함을 배웠고 이제 어린 손자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왕후, 인수대비, 그리고 예종비 인해대비까지 무려 3명의 대비가 동시에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수대비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한명회, 신숙주 등 권신들과 교류했습니다. 성종이 형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정치적 감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궁궐에 벼락이 쳐서 환관 한 명이 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혼비백산했지만 성종만은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세조는 이 아이는 태조를 닮았구나라며 크게 칭찬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야사에 따르면 성종은 어릴 적부터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조가 손자들에게 과일을 나눠주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바로 먹었지만 성종만은 먼저 정희왕후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의와 격식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성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467년 10살의 나이로 영의정 한명회의 딸을 배필로 맞이했습니다. 이 혼인은 정치적 결합이었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자 한명회의 딸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공해왕후였습니다. 성종은 1469년 11월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희왕후와 신숙주, 한명회 등 중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성종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으며 7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경연에 참석하며 학문을 익혔고 신하들과의 관계를 다졌으며 언젠가 직접 정사를 돌볼 날을 준비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경연에서 그 법이 백성에게 이로운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1474년 성종이 17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공해왕후가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해진 것입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애를 썼지만 왕비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해왕후는 1474년 4월 19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 성종은 처음으로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왕실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습니다. 공해왕후가 승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후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왕의 후궁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왕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성종이 18살이던 1475년 5월 20일 실록에는 왕자 이효신이 조라였는데 태어난 지 겨우 5달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효신이라는 왕자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종이 특히 총애하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씨였습니다. 판봉상 시사 윤기견의 딸로 신숙주의 조카딸이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1473년 3월 19일 21살의 나이로 후궁이 되어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476년 마침내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성종이 19살이 되던 해 정희왕후가 7년간의 수렴 청정을 거두고 성종의 친정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성종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의 그늘 아래 있는 어린 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짜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성종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원상제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상제는 원로 대신들이 국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왕권을 제약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과감하게 이를 폐지하고 결재권을 되찾았습니다. 과인이 이제 스스로 나란 일을 결정하겠노라는 성종의 말에 대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76년 7월 성종은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궁이었던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왕비 간택 절차 없이 직접 윤씨를 왕비로 정했다고 합니다. 보통 왕비는 삼간택을 거쳐 신중하게 선발했는데 성종은 이 모든 절차를 생략했던 것입니다. 정희왕후의 공표를 받아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성종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22살의 나이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정은 놀라움과 우려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후궁 출신 왕비라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종에게 윤씨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공해왕후를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위로해준 사람이었고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배필이었습니다. 왕비로 책봉된 지 불과 3개월 후인 1476년 11월 7일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왕자 이웅이었습니다. 궁궐은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성종의 적장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정희왕후는 증손자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인수대비도 손자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전국에 경사를 알리는 교서가 반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이면에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후궁 출신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윤씨의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1476년 겨울 연산군이 태어난 직후부터 궁궐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아들을 낳은 후 더욱 당당해졌고 중전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후궁들을 대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소용정씨, 소용엄씨, 수계권씨 등 여러 후궁이 있었는데 윤씨는 이들을 경계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성종이 이들의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윤씨는 기분이 상했고 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중전이 후궁들을 투기하여 궁중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477년 연산군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궁궐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윤씨의 질투는 날로 심해졌고 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윤씨는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를 방문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따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는 성종에게 따졌습니다. 왜 자신을 두고 다른 여인의 처소를 찾느냐고 자신이 왕비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종은 당황했습니다. 왕의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역대 왕들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성종의 옷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상궁들은 경악했습니다. 왕비가 왕 앞에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곧 인수대비의 귀에 들어갔고 인수대비는 크게 노했습니다. 며느리가 왕 앞에서 품위를 잃었다는 것은 왕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중전의 자리는 나라의 어머니 자리요. 어찌 사사로운 질투로 궁중을 어지럽히는가? 하지만 윤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눈빛에는 반항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77년 여름 윤씨의 처소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궁 하나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주술에 쓰이는 물건들과 방향서 그리고 비상이었습니다. 비상은 독약이었습니다. 윤씨의 처소에 독약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즉시 성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왕비가 주술을 쓰고 독약을 숨겼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윤씨를 폐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성종은 윤씨를 폐위하는 대신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종은 윤씨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윤씨는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78년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윤씨가 후궁들과 직접 대면하여 다툰 것입니다. 성종이 소용엄씨의 처소를 다녀온 어느 날 윤씨는 참지 못하고 직접 소용엄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상궁들이 말리려 했지만 윤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윤씨는 소용엄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성종이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는 순간 윤씨의 손톱이 성종의 얼굴을 핥히고 말았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선명한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윤씨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 궁궐에 퍼졌고 인수대비와 정희왕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수대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군주의 권위를 해친 중죄였습니다. 정희왕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저 여인을 그대로 두면 왕실에 큰 화가 될 것이다. 1479년 6월 2일 성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를 왕비에서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교서를 반포한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그 죄목은 투기와 무례함이었다. 윤씨는 대전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윤씨는 궁궐 밖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 세 살배기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대전에 남겨졌습니다. 연산군은 울음을 터뜨렸고 유모가 달래며 안아들었습니다. 윤씨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궁궐 밖 작은 집에서 윤씨는 홀로 지냈습니다. 윤씨는 매일 궁궐 쪽을 바라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을, 그 작은 손을, 그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480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우의정 윤호의 딸 파평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정현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인수대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투기하지 않았고 후궁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생모가 궁을 떠난 연산군에게 정현왕후는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차 정현왕후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정현왕후도 연산군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폐비 윤씨는 혼자 사는 동안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왕비였던 자신이 천민으로 전락한 현실, 그리고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이 모든 것이 윤 씨를 짓눌렀습니다. 1482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이 패비 윤 씨에게 동정론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자의 생모이니 그만 용서하고 복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인수대비와 정희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성종도 윤 씨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론이 윤 씨에게 전해지면서 윤 씨는 한 가닥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윤 씨에게 전해진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성종이 동정론을 제기한 신하들을 모두 벌하고 앞으로는 패비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이런 동정론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은 왕실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종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윤 씨가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성종은 이세좌를 불렀습니다. 성종은 그에게 사약을 주며 말했습니다. 패비의 집으로 가서 이를 전하라. 그날 밤 이세좌는 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이세좌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실록은 극도로 절제된 표현으로 이 장면을 기록했지만 한 여인의 절망과 비극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윤 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윤 씨의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었고 연산군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죽음 이후 유언을 남겼습니다. 패비 윤 씨의 일은 과인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나도 연산군에게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은 실록에 기록되었고 조정 대신들도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1483년 연산군은 7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세자 책봉식 날 연산군은 작은 골룡포를 입고 의젓하게 예를 갖췄습니다. 성종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산군은 자랐습니다. 허침, 조지서, 서거정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연산군은 총명했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어머니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정현왕후도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수대비, 성종, 그리고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여했던 대신들. 이들은 모두 성종의 유언을 지키며 침묵했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갑자기 병을 얻어 위독해졌습니다. 성종은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술을 즐긴 것이 몸을 해쳤습니다. 성종은 침전에서 대신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를 잘 보필하라. 그리고 패비 윤 씨의 일은 100년이 지나도 세자에게 알리지 말라.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성종은 승하했습니다.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5일 후인 12월 29일 연산군은 창덕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10대 왕이 된 것입니다. 18살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 비교적 선한 시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빈민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서적 간행 등을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할 때의 미묘한 시선, 생모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어색한 반응. 연산군은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글은 세조가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증조 할아버지 세조를 모욕했다며 크게 노했고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고 많은 살인파 학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산군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1504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산군이 28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외할머니 신씨가 연산군을 찾아왔습니다. 신씨는 패비 윤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씨는 연산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연산군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약을 받고 죽었는지. 연산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고 아버지 성종은 진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원수였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창경궁 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함했다는 소용 엄씨와 정씨를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두 후궁이 끌려나오자 연산군은 직접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후궁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어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 정창손, 심해 등은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대신들도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찾아가 외쳤습니다. 어찌 내 어미를 죽였느냐? 인수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를 밀쳤고 인수대비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 인수대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사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후 연산군은 점점 더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연을 폐지하고 사간원과 사헌부를 혁파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대신 연산군은 유흥에 빠졌습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아 흥청이라 부르며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1506년 대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이 중심이 되어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9월 2일 새벽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붙잡혔고 반정군은 연산군을 폐위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훗날의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폐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2달 후인 11월 6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의 시신은 강화도에 묻혔고 훗날 지금의 서울 도봉구로 옮겨졌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모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인재를 죽였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쩌면 비극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윤씨가 죽지 않았다면, 연산군이 진실을 알지 못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종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살인파를 등용하여 조선 중기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9살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랑했던 아내를 폐위하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안고 살다가 38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신을 속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연산군을 파괴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권력의 무게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그리고 한 나라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성종과 윤씨 그리고 연산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비극을 보여줍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된 성종,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폭군이 된 연산군. 이들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